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유사, 인접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한 분야만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아마 제가 없다고 했을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 그 다음에 종합적인 분야를 다 알아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면서 유사한 분야, 인접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앞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조금 간단하게 이제 배우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유사 인접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컨설팅 분야가 있고요. 부동산 평가 분야,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분야, 부동산 금융 분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도 부동산 금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거는 자금, 돈, 뭐 이런 회계적인 부분이 막히게 되면 동맥경화처럼 굉장히 사람의 몸에서도 그런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면 숨쉬기 힘들고 제대로 살기 힘든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금적인 거, 돈적인 부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개발 사업에 어떻게 보면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인접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그 다음에 평가 분야, 관리 분야, 금융 분야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 첫 번째 부동산 컨설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는 거 아니면 솔루션을 제공받는 거, 이걸 이제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컨설팅의 어떤 분야나 영역은 무한대다.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어야 되겠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했거나 실제로 어떤 경험들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컨설팅 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처럼 어떤 라이센스를 딱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요. 좀 더 광범위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이 필수적이고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부동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경험, 아니면 투자에 대한 경험, 뭐 했던 경험도 있겠죠. 투자에 대한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그런 바탕이 어떤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남에게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하는 게 이제 컨설턴트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 직업들 중에 없어질 것들도 많고, 뭐 생겨날 것도 있지만 생겨날 것보다는 없어질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직업, 또 생겨나는 직업도 있게 마련인데, 반드시 뭐 있어야 될 직업들이라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업군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비스업도 점점 또 기계화가 될 수가 있는데, 특화될 수 있는 것들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업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좀 심각하게, 아니면
틈틈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라는 직업군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 중에서.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부동산 평가라고 했는데, 이제 부동산 컨설팅의 정의와 인력을 얘기했고, 또 부동산 컨설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무언가를 놓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그 개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 대상은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 위에 어떤 거를 개발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위에 무엇을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요. 수집이 되면은 분석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분석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 자료라고 얘기하죠. 백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가 수집이 돼야 된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있어야만이 분석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개발을 할 때 있어서. 근데 뭐 개발뿐만 아니겠죠. 모든 분석을 여러분들이 접하거나 하게 된다면 가장 정확한 자료가, 최신의 자료가 있어야지 많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변했어요. 정책적인 것도 있고, 또 국제적인 환경도 있고, 국내적인 어떤 법적인 환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다양화됐다.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최적의 개발을 위해 가지고 토지 이용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토는 항상 한정돼 있다고 얘기를 해왔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국토가 넓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중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중성의 문제 때문에 저는 주택 가격도 올랐다고 보고요. 또 부동산 투자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투기 세력은 정말 일부 고위층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했던 게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투자를 하고 뒤늦게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 투기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최적의 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 경제성이죠. 최적의 이용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규모 있게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도모하는 게 이제 효율화, 경제의 희소성에 의해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효율화, 토지 이용에 최적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지가 않아서 사업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뭐 개인이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법인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섹터, 제3개발해서 모든 민간, 뭐 개인, 법인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개발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특히 SOC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큰 사업이고요. 또 나라에서 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것들이 많으니까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OC 사업 같은 경우도 아예 민간에 맡기고 몇 년간 운영하다가 다시 나라에 돌려주는 방식들이 있어요. 뭐 턴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한 건설사에다 모두 일임을 하고 맡기는 경우가 이제 턴키 사업이라, 시작 개발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관리 단계까지 모두 맡기는 게 이제 턴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 방법의 다양성, 또한 이 개발이라는 게 한번 탁
재파처럼 터지면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급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급부는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유가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반대로 리스크가 아니라 이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개발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에게 어떤 조언을 받는다. 필요하죠.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한 사업성 판단 위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다양화한다. 뭐 금융적인 부분도 있고요. 건설적인 부분도 있고, 부동산 평가, 지금처럼 사전에 평가, 사후에 부동산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사업성 판단을 위해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이제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이런 컨설턴트예요. 근데 꼭 부동산 컨설턴트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아요. 뭐 심리 상담사, 복지 상담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컨설턴트의 영역을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것들, 개발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장 기능을 이해해야 돼요. 요즘의 시장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소비자의 트렌드, 니즈, 부동산을 구매하는 니즈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기획부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거죠. 상품 개발이라는 게. 근데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큰 고가의 재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한 사업화를 위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보는데 한 가지 경우에서만 두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꼭 뭐 프로그램으로 돌려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러 가지 안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상품의 판매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리스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다양한 안들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직접 상황을 연출해보고 그 결과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실과 예측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게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과 자금 활용의 방법도 있는데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기업이나 한 가게의 가정에 있어서도 자금, 돈이라는 거 정말 무시하고 살면 좋겠지만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과 연관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사라진 건 아니죠. 돈만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자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사업체를 막론하고 자금이라는 게 없다면 어떤 시행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일의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부동산 개발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 활용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요.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에게 좋은 조언과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부동산 컨설팅 영역을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부동산 컨설팅, 특히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3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뭐 금융기관, 자금 조달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주체를 기준으로 개발업자들은 많은 공부와 많은 분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고 하면 어불성설이고 망하기가 십상이죠.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금융기관은 이제 부동산 개발의 3주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개발의 3주체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부동산 컨설팅 영역도 마찬가지로 개발업자가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시공회사에 관한 내용들,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있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토목공사, 그다음 설비공사, 뭐 이런 시공회사에서 기술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부동산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도 있는 거죠. 금융 부분. 금융 컨설팅. 그거는 아까 부동산 개발의 꽃은 금융이다, 자본이다, 자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 컨설팅을 받고, 또 개발업자들은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작은 동네에서 하는 건물을, 몇 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거다, 이런 거는 뭐 개인 개발업자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뚝딱뚝딱 하면 몇 개월이면 되지만은 큰 개발이라던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유치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됐던가 개인이 됐던가 아니 뭐 민간 법인이 됐던가 이런 곳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투자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돈을 유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들은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유치가 얼마나 가능한지를 부동산 컨설턴트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분양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임차인을 맞춰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이제 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분양자가 있고 그 분양자가 직접 사용할 건지 임차인을 드릴 건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공 후 관리 부분까지 이 표에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기획 컨설팅, 기술 컨설팅, 법적인 컨설팅, 마켓 컨설팅, 세무 컨설팅 뭐 이런 것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금 분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동산 컨설팅 영역까지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평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일이 되겠죠. 감정평가사. 그럼 감정평가사는 언제쯤 도입이 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법이 어떻게 제정이 돼서 어떻게 오늘날 감정평가가 시작이 됐는지의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 평가가 어떤 건지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굉장히 크게 넓게 봐서는 그렇고요. 부동산을 살 때, 팔 때. 그러면 그 사고 팔 때 그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 대출 받을 때 특히 은행에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교과목이에요. 사실은 개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들한테도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자기 돈, 순수하게 10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 자기 자금이 아닌
얼마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의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나? 그 담보 감정평가서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출 금액을 받을 때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경제가치를 평가해서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거가 감정평가다. 전문가의 활동 영역인데 그게 감정평가사의 활동입니다. 우리나라 평가 시작은 이제 197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이 되고요. 또 이 법이 토지평가사 제도에 도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73년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요. 공인감정서 제도가 재무부, 지금 재경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기획재정부, 현재 기획재정부. 네, 재무부 주관하에 도입이 되고 이걸 이중 구조로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가 계속 되다가 1989년도에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감정평가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통합이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평가는 누가 하고 그 역사, 그 다음에 어떤 법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이원화되다가 하나로 통합된 게 언제인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상식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대학에서 상식만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에 필요하다, 실용 학문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평가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지 평가, 토지 수용 및 사용의 보상 평가. 이럴 때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을 할 때 평가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유유지 매수하고요. 선매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필요하고 징발재산의 보상평가, 징발재산의 보상평가할 때, 그 다음에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을 위해서 표준지 평가할 때,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평가할 때, 택지 공급이나 분양을 위한 평가가 필요할 때, 환지를 평가할 때, 채비지 매각할 때 평가가 필요하고요.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등에 필요할 때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평가의 영역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아직도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또 좋을까 하는 게 또 딱 나오겠죠. 계속 여러분들한테 직업과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한두 번쯤 생각을 해서 정해야 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뭐 늦어서 나쁠 건 없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평상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해서 자꾸 직업과 연관돼서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 가지고 이 부동산을 이용하고요. 목적은 이용, 보존, 개량 요 하는 행위를 부동산 관리자가 하는 게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부동산 주인이 직접 이용, 보존, 개량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일이 많고 전문화되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점점 분야가 세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회사 형태로 부동산 관리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는 1979년도. 그러니까 70년대 경제개발이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던 건 70년대부터이거든요. 그래서 88년도에 서울올림픽까지 유치를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부의 성장 아니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거는 70년대 중후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파트라던가 건물들이 속속 많이 들어서게 됐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물론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고 경제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생겨나고 빌딩도 생겨나고 뭐 빌라 연립도 생겨나고 공동주택이라는 게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79년도에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법령이 제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관리령이라는 건 이제 시행령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관리가 필요하게 됐고 또 이렇게 건물과 대형화, 전문화되다 보니까 전문회사, 관리회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관리회사가 너무 많아요. 건설사가 있다 보니까 관리회사를 또 만들게 되고 건설사가 만들지 않은 관리회사라도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살아남아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도 쉽진 않지만 꾸준히 잘 해오고 있는 업체들은 또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유형이 제가 말한 것처럼 다각화돼 여러 형태의 부동산들이 개발이 되고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요. 그 부동산 관리는 물리적인 설비라는 게 뭡니까? 건축물의 어떤 수명이나 외관 관리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거, 경제적인 거, 법률적인 관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종합 관리가 이제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회사가 필요하다.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이나 아니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전문화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영역을 한번 보면은 경제 영역, 계약 관리, 권리 분석과 조정, 기술적인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경제 영역을 한번 보면은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임대 관리 쪽 측면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디자인 변경 어떻게 시설을 잘해서 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계약 관리가 있는데 그건 소유자하고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임대차 계약 관리를 이제 말하는데 그것도 주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중개를 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들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 관리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건물 관리하는 회사에서 전부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확장을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 아니면 한 회사에서 중개, 관리, 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업화 시키지 않고요. 법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 뭐 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원스톱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시도돼 왔고 현재 그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힘들어졌고 또 지금 현재도 공인중개사의 어떤 일자리가 많이 약화돼서 없어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죠. 물론 이제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영업을 했던 대표들은 또 엄청 힘들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직업들이 있고 생겨날 직업들이 있는데 사람으로 인한 사람끼리 이렇게 대면하는 직업들이 앞으로 생길 것과 없어질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권리 분석
있는데요. 소유권을 포함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거가 이제 권리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 권리 분석에 따라서 어떤 유사한 권리는 계속 보존하고 불리한 권리는 제거하거나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아니면 새로운 그 주인들 매매나 매각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관리는 어떤 설비, 뭐 소방, 증축이나 개축, 시스템, 요즘은 다 시스템화 돼가지고 특별히 뭐 건물에 손을 대야 될 일들이 많지 않게 시스템화, 컴퓨터화 된 거죠. 유비쿼터스? 예전에는 공동주택이나 특히 아파트에 접목을 많이 시켰는데 점점 이제 건물 전체로 확대가 되는 추세이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인건비나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시스템 설계다, 시스템 컴퓨터화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줄이는 직업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을 앞에 설명드렸는데 표로 한번 보면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그래서 수익 모델을 수립을 하고요. 관리 효율을 목표로 하면서 하는 게 건물 임대차 관리 및 시설 관리가 되겠고요. 시설 관리를 하면서 관리 효율 실천에 기여한다. 그럼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에서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수익의 실천이 되는 게 자산관리 가치를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영역, 세 가지 영역이 이렇게 다 상호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표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관리는 자체 관리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전문가에게 맡긴다. 요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꼬마 빌딩 정도는 몰라도 힘들다. 그래서 위탁관리 방식이 요즘은 활성화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혼합관리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직접관리 방식, 위탁관리 방식, 혼합관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요. 특징은 가장 오래된 전통 관리 방식이고 소규모 부동산에 적합하다. 장점은 소유자의 직접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할 때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편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밀 보완하기가 쉽다. 위탁관리나 혼합관리 방식 같은 경우 특히 위탁관리 방식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맡겨야 되니까 그 건물주의 모든 개인 비밀 사항도 다 오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업체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기밀 유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안 되죠. 법적으로 그거 되는 거 아닌데 누가 표시 내면서 상대방의 기밀을 유출합니까? 사람들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개인이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고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비가 절감이 되고 관리할 때 통제가 편하다는 거. 업무 처리가 빨리 되니까.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전문성이 결여됐다. 그리고 약간의 어떤 관리할 때 비효율적이다.
소유자가 본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전념하지 못하고 여기에도 이제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그런 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위탁 관리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또 위탁 관리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전문 관리자가 관리 업무를 한다. 또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공동주택 및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 그래서 아파트 몇백 세대 이상은 관리소장이 있는 게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데일수록 대형 건물에 파견하거나 아니면 관리회사에서 다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관리소장들을 파견을 하죠. 장점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전문가의 우수한 서비스 혜택. 전문가들만 안 치게 되죠. 일단 장을 관리소장, 주택관리사에 합격이 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안 치기 때문에 아파트들은 그래요. 뭐 오피스텔이나 빌딩들은 모르겠습니다. 빌딩 관리사도 있긴 한데 그게 공이나 됐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문가의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소유자님은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다. 단점은 약간 무신경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문 관리업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신뢰 있는 전문 관리업자 확보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가 뭘 정보를 입수하다 보면 그래도 잘하는 업체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알아보고 이래야 되겠죠.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부실 관리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체 통제 한계가 있고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연결고리예요. 위탁관리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턴키 사업 어느 건설업체에 모든 걸 맡기게 돼요. 뭔가를 개발을 아예 그 개발 계획부터 건축 도면부터 시공부터 관리까지 맡기게 되는 게 턴키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은 시공사와 건물관리업체와 결탁관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좋든 나쁘든 뭐 결탁관계가 없겠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생기는 비용들의 처리 문제, 비용들 때문에 부실관리가 생기거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다 보니 그러니까 싼 관리비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싼 관리비는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좋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원인인데 자꾸 싼 거 찾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공사와 관리업체의 그러니까 관계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관리 방식은 그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처음에 건물 지었던 시공사나 대표께서 관리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예, 그런 모순이라기보단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오는 불합리성도 있다고 봅니다. 혼합 관리 방식을 보겠습니다. 관리 업무의 일부만 위탁을 한다. 이거는 약간 과도기적인 관리 방식이고요.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대형 건물에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고 힘들다? 아니면 의뢰를 해가지고 더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절약을 하고 싶으면 직접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관리 업무에 강한 지위, 통제력이 가능하고요. 일부 업무만을 위탁해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자기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어떤 단계이다. 근데 이럴 경우는 소재가 분명하지가 않고요. 전문 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다. 자영 관리 요원과 위탁 관리 요원들 간에
원활한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 미숙이 되고요. 운용 미숙으로 인해서 직접관리와 위탁관리단의 단점이 약간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게 혼합관리 방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어떤 방식이 낫겠다. 그래도 혼합관리 방식이 낫겠다 하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고,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건물을 위탁해야겠다. 뭐 이런 위탁관리 방식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죠. 부동산 컨설팅, 평가, 부동산 관리까지 했고요. 네 번째, 부동산 금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은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과 제도가 이제 부동산 금융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개발사업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일으켜야만이 큰 개발 사업이 가능하고요. 또 그게 없으면 분양률도 저조하고 자금의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의 어떤 조달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게 있고, 둘째는 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어떤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거. 그게 이제 리츠나 부동산 신탁이나 ABS나 MBS. 기존에 우리나라는 첫 번째죠.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거고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리츠나 부동산 신탁, ABS, MBS가 활성화돼 가고 있는 거죠. IMF를 기점으로 이런 부동산 상품이 해외에서 유입이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을 개방해라.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동산도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리츠, 신탁, ABS, MBS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발이나 프로젝트라는 거는 첫 번째 유형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펀드 조성을 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투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서 보면 리츠가 도입이 돼요. 리츠가 도입이 돼. 1997년 IMF 이후에 1999년에 법을 만들어서 2000년도부터 이제 리츠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이게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 회사를 통해 가지고 펀드나 리츠가 발행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더 많은 금액이 발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60조 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리츠라는 거는 볼게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산을 가지고 부채 자본, 자기 자본,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의 어떤 구조인데,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는 자산관리회사 AMC에다가 위탁을 해요. 부동산 관리,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탁 운용을 하게 되죠.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리고 은행이나 부동산 신탁사는 자산 보관 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신탁 회사가 많죠. 뭐 무궁화 신탁, 하나로 신탁, 국민 신탁, 국민은행, KB 신탁이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은행, 부동산 신탁사, 보관 수수료를 내고 부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수탁사, 신탁 경영 은행 등이죠. 사무수탁 수수료를 내고 사무를 수탁해주는 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어야 되겠죠. 투자자산. 투자를 하면 임대료를 내서, 아니 투자를 하면 여기서 그 어떤 부동산을 개발한다거나 사가지고 수익을 내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사, 증권을 판매를 하게 돼요.
투자자 그룹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투자자 그룹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증권사에다 하게 되면 증권사는 증권을 판매하게 되죠. 이게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리츠의 어떤 발행 구조도가 나오고 있어요. 투자회사, 투자 자산이 있어야 되고, AMC,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야 되고, 은행과 신탁사가 있어야 되고, 투자해주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돈을 받아서 증권을 판매를 하죠. 네, 그것이 이제 리츠의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영역, 리츠는 많은 투자자들의 자본을 모아가지고요. 어떤 부동산이라도 구매를 해가지고 결합한 회사나 영업을 하는 신탁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돈을 여러 투자자들한테 받아서 펀드를 발행을 하죠. 발행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게 되고요. 아니면 부동산으로도 나눠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B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자산 유동화 증권 부실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일정한 규모로 집합시켜요. 하나만 가지고 이제 유동화 시키는 게 아니고 부실한 채권들을 많이 다 모아가지고 제3자 특수 목적회사 유동화 전문 업체에다가 넘겨요.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고요. 대금을 조달하는 자산 매각 방식이다. 이 부실 채권을 주고 그러면 그 부실 채권을 받은 회사는 담보로 가지고 있고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요.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면 그 만든 돈을 개발회사에게 조달을 하는 방식 아니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전담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산 유동화 증권 ABS 다음 ABS의 발행 구조를 볼게요.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유동화 전문 회사에다가 신탁을 해요. 그죠? 부실 증권들을 신탁을 하게 되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유동화 전문 회사에다가 신탁을 해요. 증권을. 그래서 이 회사는 자산이나 금융기관 기타에다 넘겨서 여기서는 다시 돈을 주게 되고 어떻게 하고요? ABS를 인수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양도를 하게 돼요. 자산을 양도를 하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게 돼요. 이 회사에서.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은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을 해요. 이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요. 요 ABS 발행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유동화 계획을 등록을 하고 두 번째는 자산을 양도를 하고 자산 양도를 등록을 하고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하고요. 대금을 지급하고 여기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금융기관에 대금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ABS 발행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업무, 수탁,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일반 투자자, 유동화 전문회사, 금융기관에서 돈을 주고 또 SPC 회사에서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증권 발행하고 다시 돈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표를 한번 유심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영역을 보면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 이 보유자는 자산을 SPC, 특수 목적 회사죠. 뭐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도 될 수가 있고요. 특수 목적 회사는 양수받은 자산을 기초로 ABS를 발행을 하고 그 앞에 표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투자자로부터 ABS 발행 대금을 SPC로 유입을 해요. 다시 SPC, 특수목적회사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되죠. SPC는 유동화 전문회사, 표에서는 ABS 매각 대금을 자산 보유자에게 지급을 해요. 또 유동화 전문회사 SPC는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산관리 운영 및 회수 대금을 SPC에 입금을 한다. 그래서 SPC는 회수 대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요. 수익금을 배분하고 출자 지분에 대한 배당, 지분형 있죠. 수익형과 지분형. 채권은 뭡니까? 돈을 원리금을 가져왔는데 내가 상환할 것들. 그래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발행해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들이고요. 최종적으로는 회수를 해서 SPC 회사가 원리금 상환하고 수익금 배분하고 출자 지분형에 대한 배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ABS도 마찬가지. 부실채권을 모아가지고 유동화 시켜서 그것이 현금화 회수가 되면 수익금을 나눠주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BS를 한번 볼게요. MBS 모기지, 패키드, 세크리트거든요. 그래서 MBS라는 게 이제 주택 저당 대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코모코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금융위원회에 양도 등록 신탁을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OK 하면 금융기관에다가 양도대금을 주고 금융기관에서는 주택저당권을 한국금융공사에 또 양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MBS를 발행을 하게 되죠. MBS, 모기지, 패키드, 세크리트. 이거는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내다 팔아서 바로 현금화 시키는 거죠. 여기서 내다 팔면 판 돈을 다시 이제 금융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 주택공사에서는 투자자에게 다시 지급보증부 MBS 발행을 해주게 되고요. 이런 관계, 발행 구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금융기관과 차입자의 관계는 차입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리고 대출을 해주게 돼요. 은행에서는 이 금액이 대출을 해준 금액이 뭐예요? 차입금,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받을 돈으로 남아 있으니까 회수 기간이 너무 길답니다. 보통 20년, 30년 장기 저리로 모기지를 해줘요. 주택 저당 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은행은 20년, 30년 동안에 현금을 회수하기가 힘들죠. 물론 매달 뭐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이자 상환 해가지고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는데 큰 돈을 내주고 작은 돈을 조금씩 받기 때문에 너무 은행 경영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현금이 돌지가 않기 때문에 제3 저당 채권 시장에다 내다 팔게 되죠. 은행, 일반 시중은행이. 그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요. MBS 발행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게 하라고. 거기서 그러면 발행을 해서 내다 팔면은 금융기관에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물론 이자를 받고 뭐 돌려주게 되겠죠.
예, 그래서 빨리 원금 회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MBS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유동화에 역량이 많다는 거예요. 유동화. 장기적으로 현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것을 단기간 내 유동화시키는 거죠. 시중은행에서. 예, 그게 MBS 발행을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